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청와대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임기 반원점을 둔 박 대통령, 여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이기의 동력을 확보하고 당청 관계의 결속을 강화시킬지 주목됩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군사 충돌 위기를 특유의 원칙론으로 돌파하면서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로부터는 재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전망이 나오는데, 당장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날 당일 하루 조사한 결과인데, 남북 합의 전반적인 평가가 67%, 과반이 넘습니다. 좀 불만족스럽다, 24.2%가 나왔는데요. 장 교수님, 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분단은 우리한테 가장 뼈아픈 사태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온통 모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것이 북한 사태인데, 특히 안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고,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가 훨씬 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폭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여론에서 보았듯이 남과 북이 어떤 무력 도발의 충돌의 가능성까지 갈 수 있는 안보 위협,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안정감을 심어줬다고 높은 봅니다. 평가를 받았다. 네. 위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당일날 대통령께서 그 전에 결국에 군복을 입고 네. 삼군 사령부에 가고,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연코 국민들에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합의가 북한이 어찌됐건 간에 미흡하지만 유감이라고 표명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결국에 저렇게 잘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70%에 가까운 국민 여론으로 나타난 수치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남북 대응에 대해서도 최근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남북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잘했다 퍼센트가 66%, 비슷한 수치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남북 대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3세대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북한의 잘못을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물론 미흡합니다만은 아무튼 유감 표명을 서류상으로 처음 받아낸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국민들이 좋은 평가로 연결됐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과연 두 번째 문항, 과연 북측이 유감 표명한 것이 제대로 된 사과냐를 놓고 사실은 오늘까지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북한의 사과가 충분했다가 30.6%, 또 미흡했다 66.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거죠, 장 교수님?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죠. 우리야 물론 북한이 있는 그대로 사과를 하고, 그러나 지금 북한과 우리는 휴전 상태로 적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이것을 벼랑끝 전술로 통상적인 전술로 쓸 것인지, 아니면 국면 전환으로 가든지 유감 표명을 일단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감 표명 그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리더십입니다. 전체주의적 리더십을 통해서 북한이 강권 통치를 함으로써, 강권 통치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끊임없는 위기를 계속 위기를 통해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북한 체제를 확 움켜쥐고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내부 체제 단결을 기하는 그런 리더십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저는 과연 여기에서 끝날 건지 우리가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2012년 12월 12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당장 봤을 때 올 10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또 있고 내년에 과연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지 이 합의문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구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미흡하다는 요는 저렇게 66.3%포인트나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네. 결국 우리 국민 여론의 전반적인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대통령의 그 원칙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안보의식이 성숙돼 가지고 하면서 중국도 사실은 상당히 북한에다 압박을 넣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의 자산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정말 그 악순환 도발하고 발뺌하고 다시 또 타협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 100% 닭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우리가 좀 양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런 수치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뭐 전문가 또 일반 국민들 또 정치인들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만 좀 더 버티고 네. 우리 입장을 좀 끝까지 한번 고수했으면은 이 유감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에서 사과 주체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은 안 했지만은 북이라는 예. 그런 문장 주어를 넣었다는 거는 상당한 그 나름의 발전이고요. 성과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지금부터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합의하고 종이 쪽지 만들어진 그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엮어가느냐 여기에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흔들 이런 수 판단이 됩니다. 네. 당일날 근데 하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목함지뢰는 48년 만에 처음 도발한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북한의 포공격, 우리 본토에 대한 포공격은 정전협정 이후에 최초 도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예. 과거 그 68년도 1.21 청와대 무장가치 사건 때부터 최근의 연평해전까지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사과, 유감 표명을 계속 혼용해서 해왔습니다. 해오면서도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도발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도적 여정 차원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대북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매듭을 하나라도 짓고 또다시 도발이 오면 우리가 또 거기에 네.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한 번에 풀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25일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민 원장님 왜 불렀을까요? 대통령이 이제 마음이 갈 길이 바쁘시죠. 사실은 보면은 6월, 7월부터 유승민 사태 파동 이후에 그걸 갖다가 하면 당청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봉합을 시키고 갔는데 그 다음에서 경제 살리기 담화 발표하고 그렇고 8.15 경축사까지 해서 완전히 경제 살리기 전열을 가두는데 김정은 이제 저렇게 도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원칙 있게 딱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당청 관계를 확실하게 복원시켜서 정말 가제 살리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함으로써 경제 살리게 할 수 있는 전 찬스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정말 그 앞장서는 우군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결속의 계기로 좀 발빠르게 그냥 그 움직인 것 한번 아닌가? 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보통은 전원이 모인다 그러면 며칠이라도 말미를 줘야 되는데 어제 저녁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 연찬에 저녁 자리에서 발표했단 말이죠. 이런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타이밍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많던데 지금 그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정리가 한숨을 돌리고 넘어가는데 내년 4.13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 끌어안고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가거나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12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그래서 집권당과 일단 하고 저는 저 장면도 좋지만 저 장면에서 야당 의원들도 좀 같이 따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불러서 대통령이 한번 하면 야당이 거부할까요? 야당에도 식사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께 지지율이 아마 저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 지지율을 정확히 좀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국민적인 이런 애국적인 분위기가 상승한 거 아닙니까? 모 기업에서 지뢰 사건 나고 장병 2명한테 자리를 줬다는 5억 원씩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또 전역할 장병들 80명이 전역을 연기하면서 이 애국적인 부가 형성돼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열기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시즌과 어울러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고 또 내년 총선에 앞서서 지금 새누리당 집권당의 여러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대통령의 의지를 과감하게 전달하면서 민생 입법들 통과시키고 이번에 그리고 이런 애국적인 열기를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연결시켜서 국정감사에서 좀 잘 해달라 이런 청와대의 바람도 분명히 전달하는 타이밍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자막 속보에 보면 정부가 천안함이 북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 좀 굉장히 보면 원칙론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지금 어떻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이사 조치는 정말 다른 이야기죠. 그 당시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 아직도 북한이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46명의 장병들이 죽었어요. 지금 2명의 다리 절단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결론을 냈음에도 남남 갈등의 진원지로서 북한도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당국자 회담을 이어가고 앞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과연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할 때 천안함 문제를 제대로 사과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북한이 지금 합의한 이 문구에 대해서 진정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우리 아울러 통일부나 정부는 절대로 이 국민 정서가 이 문제는 이 목함지뢰하고는 다릅니다. 절대로 쉽게 양보하고 함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또 모처럼 만에 남북이 지금 대화와 타협 분위기를 이루어가는데 또 정부가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부가 강경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번에도 어찌됐건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도 하나가 남북 간의 어찌됐건 대화의 틀을 하나 남북 고위 당국 회담이라는 틀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통로를 열어놨다는데 이 통로 안에서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데 북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게 돈 아닙니까? 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 돈 올 데가 없어요. 우리 저기 대한민국 외에는. 그래서 결국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을 재개해야 되고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이사 조치를 갖다 해제해야 되고 나중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여기 제압하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 다 해소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가장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저걸 당국이 하나의 그 키로서 살짝 이제 던져본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보자. 그런 취지다. 당국자 회담의 어떤 주제를 지금 던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개성공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화로서 풀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백과정명식 그때도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천안함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국자 간의 대화를 하면 저것도 저는 풀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서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협상장에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협상장에 나온 것은 두 가지인데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4차 핵 개발, 핵 실험을 위해서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미국,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합 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적인 시위. 그래서 중국과는 틀림없이 어떤 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이번에 얻은 것은 남한에 대한 그런 도발뿐만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서 어떤 것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박 3일간 회담에서도 오이사 문제하고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그렇게 많은 사안이 있었으면서도 북한이 왜 천안함 문제 가지고 사과는커녕 인정도 안 하느냐. 그건 북한 체제 생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략. 이 문제는 결국 쉽지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회담을 하는 데서 이 문제를 의제로 놓고 회담을 시작하면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합의해왔던 모든 사안들도 숲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방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북한 당국을 서서히 접근해야지 북한이 물론 돈이 필요하다고 사과할 것 같느냐? 돈이 필요하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저기 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오이사 조치가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남북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존에 쭉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어려운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네.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문 6항이 민간 부분의 교류를 확대한다. 뭐 그런 부분이 어떤 복선을 깔아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남북 교류 기본적인 국가가 국가단에 남북 교류하고 대북 신규 추단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인도적인 문제, 민간 교류 차원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도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좀 단계적으로 볼 문제지 한꺼번에 해제 이런 건 어렵다고 보는 어렵다.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지금 확실하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산가족까지만 지금 사실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산가족을 그까지 논의를 했는데 그 장시간 동안 과연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된 오이사 조치 문제까지 그게 정상회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재개 문제까지는 상당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한번 툭 던져본 게 아닌가. 북한을 핸들링 해보기 위해서 반응이 어떤지. 예, 한번 툭 던져본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저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네. 예. 사실 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방송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거 남측 교훈 받았을 것이다. 우리하고 좀 다른 해석을 내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 체제의 이중성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북한은 한 것이 없다. 남한 자적거기다 이렇게 선전했다가 합의 문구를 보고 북한에서 합의문을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상식 있는 북한 주민들은 아니 어떻게 문구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괴리를 내부 통치용으로 아마 그렇게 했으려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북한의 대북 조평통 대남, 그 네, 선전 매체죠. 선전 매체에서는 전면적으로 보이면 우리 남한의 투석극이다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북한은 우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껴안으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대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북한 체제의 고민이고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달 추석 설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좀 난항을 예상하신 겁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석 전에는 좀 어렵고요. 추석이 지나야 된다 보고 지금까지 제가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이후로 1956명을 상봉을 시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로 극히 제한적으로 뭘 얻으면서 계속 신라미 전술처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약 14만 명 고령 이산가족 중에서 약 6만 명 되는데 이 상태로 14년 가면 6천 명씩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북한의 진정성이 여기에서 합의된 것 중에서 정말로 북한의 주소 생사 확인, 편지 교환까지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인도적인 차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정치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그 몇 사람만 이렇게 또 제한된 행사를 하느냐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우리한테 합의해 준 이산가족 상봉 카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한번 가늠하면 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해주기는 해주되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것이다.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을 남침을 해놓고 네. 전쟁은 1년하고 휴전을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휴전 협정을. 그래서 51년도 7월부터 해서 53년 7월 27일까지 꼬박 2년 동안 휴전 협정을 하는 것이 북한인데 예.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질질 끄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 유지가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를 던져놓고 그 주변 것을 다 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물론 그 밑에는 경제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산가족 1000명 준다. 네. 만나게 해준다. 해주는 거죠. 본인들이 갑의 위치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북한의 유일 네. 3대 세습 체제가 공고가 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말려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네.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의외로 허약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남 심리전이 저렇게 치명적으로 이 김정은 직접 이렇게 항병서 김양근을 내려보낼 정도로 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할 정도로 허약한가 심리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네. 반대로 허약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본인들이 이산가족 문제만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오히려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나가지 않을까 김정은 체제가 예, 그런 그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 봤을 적에 이산가족 문제도 생각보다는 좀 더 그 대규모로 이렇게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주소 확인이나 이런 게 차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이제 뭐 허약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쟁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랑 개량적으로 전투를 하면 핵을 빼놓고는 없는데 일단 하면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는 아픈 면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수령제라는 것을 존엄의 최대의 아주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이 수령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남한에서 했을 때 수십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수령에 요만큼 누가 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체제가 강건하다는 것을 역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민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체 내부에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도 어르신 말씀이 그런데 이게 확성기 문제는 정말 예민하죠.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고 북한의 군부의 충성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 내린 거면 야 저거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정부의 고민은 그거 같아요. 이 확성기를 오래 틀다 보면 정말 북한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급수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다 탄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합의가 된 것도 바로 확성기 역할이 굉장히 컸고 정통성 문제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한사회 보면 남남 갈등이 안 일어나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의지를 보여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그 힘이 과거에 북한이 느꼈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미국의 B-52 실제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엄청난 한미동맹의 위력을 보면서 야 여기서 중국도 지금 전승절 행사로 북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상황에 더 갔다가는 큰 낙마를 하겠구나 이런 큰 위기의식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확성기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가 써먹어야 할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그 플러스 전광판은 왜 이번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광판도 좀 띄워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하나 더 얻어냈을 텐데 오히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 카드를 너무 세게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한미동맹이 74년도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로 이제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지고 팀스피릿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워치콘2까지 갔는데 워치콘3까지 왔는데 여기서 대포콘으로 딱 들어가면 미국과 직접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고 싶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휴전협정 당사자에서. 그래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저는 합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여러 합의문 6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뭐냐. 그거에 해석을 놓고 뭐 학자들도 분분하고 국내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을 뉴욕타임에서 보니까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 남북 간에 줄다리기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비정상적인 상태로 볼 텐데 북한은 이럴 겁니다. 이건 우리의 주권 행위인데 왜 비정상적인 상태냐. 이래저래 지금 뭐 앞으로 두드려야 될 돌다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미국과 함께 이런 전략들을 같이 또 중국을 또 어울러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통 크게 이산가족 상봉하고 또 대북 뭐 4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뭐 지자체 교류, 민간단체 확대,
역대 뭐 합의 존중하자 이런 얘기 민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든든한 안보 정당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번 상황 속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발언을 내놓으신데 그게 자꾸 이제 정부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그 정치 공세 또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서 자꾸 이렇게 현실적이 없는 그런 그 구호에 가까운 안들을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안보에 동참하려고 하는 네. 그런 야당의 태도, 그 문 대표의 태도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 교수님 마지막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엇박자를 내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남북 문제에 관해서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여야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좋은 뜻을 저도 받아들였는데 지난번에 대북 관계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오히자 조치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부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와 관해서는 정부와 상당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해야지 야당의 존재감을 총선이 앞뒀다고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훌륭하게 우리 정부를 도와줬다고 보고요. 단합된 그런 북한도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6.15 선언하고 14 정상회담 그 폭넓은 합의들 다 휴지 조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껴안고 가자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네네. 거를 좀 보자. 네네. 남북관계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디뎌되기 때문에 모처럼만의 기회 잘 살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